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407회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K리그가 개막을 합니다.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지연이 많이 되셨잖아요. 뭐 축구 팬들 진짜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정규리그를 좀 축소해서 하는 것 같아요. 22라운드 거기다가 플러스 파이널 라운드까지 5라운드까지 합쳐서 27라운드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다른 해외 리그가 다 중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주목을 받는 K리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미 뭐 K리그가 10여 군데 네. 뭐 방송,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 등을 통해서 세계 뭐 10여 개국에 이제 중계가 된다고 해요. 네. 뭐 야구도 사실 최근에 그런 그렇죠. 일이 있습니다만 사실 스포츠를 우리가 향유하는 게 여태까지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맞아요. 생각을 해왔는데 막상 몇 개월 동안 이제 업고 보니까 소중함을 또, 알았어요. 소중함을 안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거쳤는데 어쨌든 이제 K리그는 출발하게 됐습니다. 네, 얼마나 갈증을 느꼈나요, 그렇죠? 그렇죠. 스포츠는 생명이 라이브잖아요. 네, 생중계를 계속 보질 못하는. 저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이제 그런 경험을 이번엔 처음 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가장 그 갈증을 느꼈던 게 장 의원님인 게 그런 거를 못 보시면서 인터넷 쇼핑의 맛을 들리셔서 돈 그만 써. VIP가 됐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라이브한 것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5월 5일 야구부터 개막이 됐잖아요. 맞아요. 야구부터 저 보게 되더라고요. 무관중 경기부터 계속. 그래서 이번에 K리그가 또 특히 17개국의 중계권 팔았다 그러죠. 네. 또 여러 나라에도 아마 소개될 것 같고 또 축구에 목마른 갈증을 느낀 많은 해외 팬들도 K리그를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에 특히 개막전부터 아주 좋은 경기 내용으로 이 한국 K리그의 위상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일이 생겨나면서 더욱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인터뷰가 2m 거리 유지잖아요. 네. 정순주 아나운서와 예를 들어 선수 감독 간의 거리가 2m면은 그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개막전은 나가요. 개막전은 나가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생활 방역 체제가 갔지만 아직 유관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관중이 될 때까지 개막전은 리포팅이랑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리뷰 같은 것만 하고 그리고 조금 저는 쉬다가 유관중이 또 다시 찾아 나타나는 걸로. 그 일이 완전 돌아온 게 아니네 그럼. 어쨌든 저 정순주 아나운서가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출장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유관중 전환이 이루어지는 네. 시기가 빨리 와야 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위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는 무관중이고 좀 잘 지켜서 유관중으로 될 때까지를 좀 기대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프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들어갈게요. 전북 현대 대 수원 삼성이에요. 네, 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세 경기를 이 원투펀치 일부를 통해서 프리뷰를 하겠고 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승부 예측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머지 세 경기는 조금 미안하지만 승부 예측을 통해서 조금 간단히 네. 그렇게 아마 돌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팀은 좀 어떤 변화가 있었고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 될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북과 수원 어떤 준비를 좀 했을까요? 그 정순주 아나운서의 예측은 어떠세요, 이 경기? 뭐 벌써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 저는 솔직히 전북이죠. 수원 팬들 죄송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개막전을 비길 것 같기도 하고 전북일 것 같기도 한데. 네, 정순주 아나운서가 전북 승무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지금. 네네네. 그 예측이 일반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전북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은 해소가 충분히 되는지 좀 더 지켜볼 여지가 분명히 있는 팀이긴 해요. 네네네. 특히 이제 챔피언스리그 뭐 요코하마, 시드니 경기들에서 나왔던 그렇죠. 문제들, 특히 이제 로페즈와 문선민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전북이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경기도 로페즈가 개인적인 파괴력을 앞세워서 뭔가 정말 뚫고 우겨놓고 막 이런 게 있었고 또 문선민 선수가 정말 시원한 뒷공간 돌파에 의한 또 많은 공격 포인트들을 양산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측면에서 파괴력의 거의 뭐 선봉장이라고 볼 수 있는 두 선수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또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전북이 영입한 선수들을 보면 아무래도 테크니션들은 많지만 전체적으로 로페즈, 문선민이 또 담당하던 측면의 와이드한 플레이를 소화해주는 선수의 숫자는 좀 줄었어요. 맞아요. 새로 영입한 무릴로 같은 선수도 사실은
측면에서 오히려 중앙 쪽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킥을 활용해서 풀어가는 타입이다 보니까 전문 와이드맨이 좀 부족해졌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문 와이드맨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북은 어떻게 공격을 할 거냐? 결국 뭐 이런 형태가 나올 공산이 크죠. 예를 들어 왼쪽이다 그러면은 무릴로 선수는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고 왼쪽에서의 공격은 사실상 이제 김진수 선수가 담당을 한다든가 이제 윙백들의 측면 공격이 더 많아질 거고 뭐 이전에도 뭐 많긴 했습니다만 로페즈와 문선민이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이제는 윙백의 측면 공격 의존도가 좀 높아질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역으로 상대 팀들은 그래도 전북을 상대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측면 수비수들이 비우고 나온 뒷공간 그쪽으로 이제 볼을 끊었을 때 빠르게 공격을 전개시키는 예를 들어 수원 같은 경우에 타가트라든가 한희건 선수를 이제 그쪽으로 돌아나가는 모션을 취할 때 전북의 볼을 끊어내서 이제 롱패스 연결이 제대로 들어갈 수만 있으면 수원 같은 경우도 전북의 그런 지금 구조적인 약점을 충분히 이제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다는 거. 그리고 역시 또 전북은 신영민 선수가 없는 거. 그렇죠. 네, 신영민 선수가 없으면서 지금 이수빈 선수라든가 손준호 선수를 수비의 축으로 좀 더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여기 정혁이라든가 다른 선수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신영민 정도의 정말 전문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무게감은 전북이 이전보다는 또 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역시 상대의 역습에 있어서 4백 라인에 대한 보호가 조금 취약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북의 아킬레스건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1차전에서는 장 의원님도 이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수원이 그래도 안고 있는 문제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는 액면가의 그런 예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원이 최근에 구대영 선수, 최성근 선수, 여기에 이제 김건희 선수까지 첫 경기에서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최근 이제 연습 경기 때 활용된 멤버를 보면 민상기 선수를 지금 활용을 계속 안 해왔는데 그렇다면 민상기 선수가 아마 몸 상태에 좀 이상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염기훈 선수도 최근 연습 경기에서 활용 안 된 경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 김건희, 구대영, 최성근에다가 민상기, 염기훈 선수까지도 약간 출전이 물음표다. 이 상황에서 수원은 가용할 수 있는 이제 자원이 조금 얇아졌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일단 지금 수원이 최근에 이제 경기를 펼친 걸 보면 김민우 선수가 이제 염기훈 선수를 장기적으로는 대체하는 에이스 역할을 이제 떠맡게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여요. 전체적으로 3-4-1-2 포메이션을 활용할 때 김민우 선수를 1회 자리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용하는 걸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염기훈 선수가 올 시즌에는 그렇게 풀 시즌 풀타임 뛰기가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연령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김민우 선수를 새로운 공격의 핵으로 이제 부상을 시키려는 그런 어떤 보관인 것처럼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포진에서 상대는 김민우 선수에 대한 어떤 타이트한 마크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주력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제 이런 포진에서 플레이메이커 공격형 미드필더가 막히면 그게 오히려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김민우 선수에 대한 상대의 밀착 마크는 수원도 앞으로는 좀 예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이제 김민우 선수가 수원에게는 중요한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의원님은 또 어떻게 보세요? 한 의원님이 뭐 얘기를 잘 해주셔갖고 제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드릴 건 없는데요. 전북 같은 경우 조금 추가를 하자면 일단 한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지금 전북이 올 시즌 초반에 사실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신영민 선수의 공백에 따른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로 어린 이수빈 선수가 새롭게 들어와서 과연 무거운 짐을 혼자서 잘 안고 꾸려갈 수 있겠느냐. 그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손준호 선수를 약간 내려서 같이 쓰려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김보경 선수를 아예 공격형 미드필더로 집중을 시키려는 노력인데 이 허리 라인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전북은 기본적으로 빌드업 이후에 아무래도 상대 진영에서는 측면 수비의 오버랩이 중요한 지금 현재 구도예요. 왜 그런가 하면 벨트비크 같은 공격수를 한동안은 계속 쓰려고 할 겁니다. 모라이스 감독이. 벨트비크는 아무래도 박스 안에서 움직임을 통해서 골을 넣는 데 집중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크로스 지원이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전북의 핵심은 사실 김진수나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올 시즌에. 한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파괴력 있는 전문 윙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한교원 선수 정도 제외하면 전문 윙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무릴로나 이런 선수들 들어왔지만 무릴로 선수도 제가 한 20몇 분짜리 하이라이트 영상이나 이런 것 특징들을 보면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오히려 많이 나온 적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거리 슈팅 능력, 오른발 프리킥 능력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데
이 선수가 막 파괴력 있는 윙어 스타일은 아니고요. 네. 네, 약간 중앙지향적인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오히려 이선 역할을 하는 유형이고 나머지 쿠니모토나 이런 유형들도 사실은 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런 선수들은 중앙으로 좁혀가는 플레이를 하게 만들 것이고 김보경 선수와 더불어서 중앙 쪽의 숫자를 집중시킨 상황에서 측면 크로스 공격이 될 텐데 결국은 초반에 상대에게 그렇게 공격자를 늘려서 상대 진영에서 밀집 수비를 풀어나가는 노력을 했을 때 그것이 끊겼을 때 가장 뒤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요원은 사실 이수빈 선수가 그 1차적인 그렇죠. 역할입니다. 근데 거기가 무너질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가 이제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현재 코로나 시국 이후에 다시 연습 경기들을 치른 상황을 보면은 벨트비크가 능력이 있고 무릴로도 능력이 있지만 두 선수가 아직 적응을 완전히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리그 초반에는 전북이 상당히 부침이 있는 경기 내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봅니다. 그거는 요코하마전 때는 정말 졸전이었고 이번 경기까지 그러한 흐름은 어느 정도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수원에게도 기회는 있다고 보는데 근데 수원은 한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북만큼 지금 문제가 좀 많다고 봐요. 네. 일단은 영입 정책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진 못하겠습니다. 수원의 영입 정책에서의 올 시즌 성공은 김민우, 타가트를 지켰다는 것이죠. 네. 팬들이 다 아시다시피. 하지만 팬들도 알고 사실 팀도 사실 아는 문제는 중앙 미드필더가 확실한 클래스의 선수들로 좀 보강이 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에서 이 임생 감독의 축구가 올 시즌에도 아마 3백의 운영 중심에서 4백을 병행하는 형태로 갈 텐데 아무래도 전방 압박을 적절하게 수행을 하면서 뒤에서는 템포를 조절할 수 있는 노련한 미드필더가 필요하고 뭐 이른바 10번 역할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공격형 미드필더도 없을 뿐더러 그 뒤에 중앙 미드필더들도 믿음직스러운 공격 빌드업 체계를 만들어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 체계의 중심이 살아나야 이 3백 운영에 있어서 본인들의 템포대로 템포 조절을 하면서 오히려 점유율을 갖고 그동안 문제가 됐던 수비 라인에서의 실점 확률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시간도 벌고요. 그리고 앞쪽에 전진을 했을 때 압박을 했을 때는 또 다시 한번 다시 볼 백업을 시킬 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은 그게 안 되니까 전방에 뭐 한희권, 타가트 같은 선수들을 놓고 김민우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려고 하는 뭐 이런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네. 또는 뭐 김민우 선수를 윙포워드로 기용한다든지. 그래서 요즘에 자체 청백전 같은 경우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오히려 청백전 경기들을 보면 저는 올 시즌에 이 수원의 키는 젊은 선수들이 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 선수들 중에 지금 상무에 1차 합격한 선수들도 있어요. 네. 오현규, 뭐 유주환, 고승범, 고승범. 유주환 뭐 이런 선수들인데 이러한 젊은 선수들이 팀에 얼만큼 어떤 에너지를 넣어주느냐가 올 시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염기훈 같은 베테랑들은 선발로 들어가기보다는 올 시즌에는 그렇죠. 후반전에 많이 조커로 나오죠. 이제 아마 기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팀은 결국 홍철이 풀어줘야 되고 윙백에서의 공격, 사이드에서 공격을 책임져야 되는 역할이고요. 또 김민우 선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이 젊은 선수들이 사실 에너지를 넣어줄 수 있으면 특히 아주 한석희 같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한테도 저는 좀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요. 이 선수들이 잘해줄 수 있으면 팀이 조금 살아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중앙 미드필더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동안의 리스크가 좀 커버가 될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지금 뭐 한현님도 민상기 선수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다. 뭐 그렇지만 여전히 수비진은 좀 불안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수비진 같은 경우는 배우 쪽에 침투도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미스 플레이를 줄여야 됩니다. 자체 청백전에서도 본인들끼리 실점하는 과정들 보면 수비진들의 미스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치지 않으면 수원은 올 시즌에도 쉬운 리그 일정 소화하기 쉽지는 않을 것이다. 헨리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헨리 선수도 뭐 좋았을 때 모습 보면은 상당히 적극적인 운영과 또 파워풀한 움직임 여러 가지 능력이 좋은 것 같은데 가끔 보면 또 밸런스를 잃는 듯한 불안한 모습도 있었거든요. 약간 이제 덤비는 스타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덤비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하는 날은 환상적이에요. 네. 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올 시즌에 사실 잘 되려면 오히려 이제 영입한 크르피치 선수, 이 선수도 능력이 없는 선수 아니에요. 상당히 능력이 있는 선수. 이 선수까지 터져주고 그래서 공격진의 가용풀이 늘어나면서 전술적인 유연성이 생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의 전술 운영이 가능하지기 때문에 수비 라인 같은 경우도
베테랑들과 새로운 용병, 뭐 양상민 같은 베테랑들, 또 헨리 같은 용병, 거기에 기존의 조금 젊은 수비수까지 힘이 된다면 그런 시너지들이 하나가 다 들어갔을 때 수원은 올 시즌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지만 현재 우려가 되던 부분들이 다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수원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러한 시즌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뭐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저 수원에게 좀 희망 섞인 얘기를 하나 네. 하자면 염기훈 선수가 언젠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올 시즌은 한석희 선수가 터지는 시즌이다. 그런데 어떤 선수의 어떤 잠재력, 능력 그리고 어떤 터질 건가 안 터질 건가 이런 예상을 사실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은 팀에서 계속 그렇죠. 지켜봐 왔고 훈련을 같이 했던 또 동료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염기훈 선수 정도의 안목에서 한석희 선수가 올 시즌은 잘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장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실 수원이 영입적으로 그렇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게 없는 상황에서 사실 젊은 선수들이 터지는 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일단 대표 주자가 한석희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오연규 선수가 물론 저 2020년 저 상무 2차에 지금 서류 합격이 된 상태죠. 그런데 어찌됐건 이거는 뭐 당장 오늘 내일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차후에 또 완전히 합격해서 이제 언제 입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어쨌든 뭐 시즌 지금 초반부에 그것이 지금 문제는 아니니까 오연규 선수도 역시 수원에서 또 기대를 하는 선수고 그리고 송진규 선수가 또 있어요. 송진규 선수가 또 미드필드 지역에서 재능이 있는 선수인데 이런 선수들이 잘해주는 게 분명히 수원은 중요하고 이런 선수들이 만약에 기대치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면 뭐 영입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수원은 결국 거기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이 첫 경기 상황은 어찌됐건 전북도 구조적인 문제가 몇 군데 있지만 그래도 수원의 상황이 액면가로 조금 덜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전북보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 매치업은 그래도 전북이 좀 우세한 매치업이 아닐까. 자 그럼 장 의원님은 두 팀 중에 저는 전북 전북 승리 봅니다. 아마 임생 감독이 청백전도 그렇고 압박하고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져가지만 쇼패스 비율을 많이 높인다기보다는 배후 침투를 노리고 직접 뒤에서부터 뭐 양상민의 왼발킥이든 중거리 킥으로 배후 침투 공격을 다이렉트하게 시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전북전에도 그러한 롱패스 비율이 조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원이 이제 주도하기보다는 5백으로 지키다가 빌드업 체계에서는 조금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앞쪽에서 뭐 한희권이나 이런 선수들의 움직임을 통한 김민우나 이런 선수들을 직접 공략을 시키는 아마 이런 운영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전북은 지금 센터백이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공격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센터백들이고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의 세밀하지 못한 공격이라면 전북이 실점은 할 가능성은 있지만 멀티 실점까지는 안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불안한 수비를 고려해 볼 땐 수원이 오히려 실점 확률이 더 높지 않느냐. 저는 한 1대1? 골 차 정도 2대1 정도 보시는 것 2대 같아요. 1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북과 수원의 경기는 전북 이렇게 승부예측이 들어갔고